이게 장인 장모가 2002년도에서 오시고 또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네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에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리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마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운 계약서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2012년에 거의 한 3일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히 털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설적이게도 누구를 위하여 털었는지 아세요? 누구요?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아하. 털었어요. 그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2012년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때로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다운 계약서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뭐 법무사협회까지 전화를 했고요. 법무사협회에서 자료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납세자 연맹 이런 데에도 막 소통하고 그랬는데 2006년 이전에는요. 기준시가하고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매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서 실거래가의 70%로 한다. 실거래가의 85%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첩에 이렇게 쭉 등기 지침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사람들은 법무사한테 가서 그냥 맡긴 거예요, 등기를. 그런데 2006년에 돼서 참여정부가 실거래가 등기 의무화를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는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95% 이상이 다 다운 계약서를 자기도 모르게 쓴 거예요. 정말 관행이잖아요. 그거는. 그거를 관행이라고 오늘 김상조 내정자가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관행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좀 모자란 표현 같아. 정부 지침에 따라 행자부 지침에 따라 법무사가 한 거니까 관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은 거죠. 오늘 진짜 코미디는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지. 그거 투기다.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뭐 누군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뭐 그게 뭐 투기 목적으로 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에 갔더니 그 집이 팔려고 나왔더라. 그 집이 그늘져가지고 유일하게 미분양 됐는데 저 그런 집 알아요. 제가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89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와 아파트 이렇게 겹치는 데 있죠. 대각선으로. 거기에 있는 1층은 안 사요. 팔리지도 않아요. 잘. 그런 집이 있어서 그런 집이 제일 분양이 안 돼서 가격도요. 거의 어떤 때 한 6천만 원씩 차이가 지기도 해요. 그런 집을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으면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김상준 교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들은 말이 좀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제야의 고수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분은요, 제가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그분 카드 안 쓰신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의혹이야. 아니 사람이 신용카드 안 쓴 사람 많거든요. 저도 안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빚지는 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안 그러네. 쓰는 게 그러니까 근데 카드 안 쓴 게 탈세 목적이라는 거야. 매스컴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요. 나중에 밝혀진 게 되게 훈훈해. 그러니까 이게 의혹 제기를 하면 미담으로 나오는데 부인한테 용돈 타서 쓴다고. 네. 그리고 자가용 같은 것도 거의 안 몰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대중교통 타시고 오늘 제가 그 봤던 가방은 정말 저도 이렇게 가방을 참 좋아합니다만 그 가방은 좋아 보이대요. 근데 한 30년 쓴 것 같은 그런 가방.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결인데 막 원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 그냥 승부라는 개념도 없고요. 못 낸다는 개념도 없고요. 그냥 입고 그냥 다니는 거.
그러면 지금 오늘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만 보면 사실 야당들이 꼬투리 잡을 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의 다 해명됐잖아요. 예, 해명됐고요. 다 해명됐어요. 그리고 안에도 뭐 무슨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난리쳤는데, 그리고 뭐 그거에 김상조 교수가 안에 특혜 채용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얘기를 하기에 토론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연봉 2,500만 원인데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어떻게 특혜 채용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밝혀졌어요. 아무도 안 할라 그래서 진짜 이거야말로 한 명이었다는 거잖아요. 후보가. 그 사람들이 안 하려는 거였다잖아요. 이런 말씀을 정편에 가면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최민희 의원을 비디오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규적인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연합뉴스 TV, 그다음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요새 옛 친구인 정봉주가 저를 초대해서 TBS의 품격시대? 예, 거기 나갔어요. 그거는 서로 간에 푸셨어요? 서로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뻥치셔가지고. 아니에요. 정봉주가 제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하죠. 눈빛을 보면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언제 나가시는데요?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는 저녁 8시 이후를 선호해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정기획 자문회의 일이 있어서. TV조선은요? TV조선은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 5시. 오후 5시? 네. 그때 TV를 트시면은 제가 나와요. 지웠던 채널을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열심히 TV조선도 빨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잘생긴 국가원수 7위 이런 거를 YTN의 돌발 영상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띄우고 그래요. 재밌는 근데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 TV조선이나 종편들이 요즘 조심하잖아요. 그렇게 된 건 일단 긍정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은 방통위가 지난번에 제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제허가 심사를 하면 그렇게 함부로 편파 왜곡보도 할 수 없다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김상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만 더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숨어있는 일인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왜 언론들이 김상조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봐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걸 이제 흔히 말해 남양유업법이라고 하는데 네. 대리점과 본사의 갑질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 논란이. 그때 지금 신문사도 그런 기업으로 본 건데 평균 매출액이 600억 이상인 게 우리나라의 신문사들 중에 6개밖에 안 된대요. 조중동, 한겨레, 매경, 한경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신문사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간에 있어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거기에 확실하게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한겨레만 해도 최근에 언론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경호 논란.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한겨레도 원래 주주들의 목적과 다르게 그런 식으로 변질됐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론관이. 그러니까 조중동 플러스 그렇게까지 김상조를 털어대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의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김상조를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들이 좋아하죠. 김상조 부인이 좋아하시죠. 사랑하시고 그분은. 근데 우리들이 김상조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하시면 답 나오죠. 저는 김상조가 현실적으로 재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벌의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재벌 중심만의 경제에서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길을 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권에 나타나기 전에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신화적 존재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나 노무현 대통령 옆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문재인 일에 하는 거. 김상조 교수도 사실 저는 부풀려졌다고 봐요. 그런 신화적인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재벌 기획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오늘 그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재벌 해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네. 근데 김상조가 들어오면 막 싹 쓸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버리라는 거지, 내 말은. 곧 쓸어버릴 것 같다고 하는 게 두 부류죠. 하나는 김상조의 재벌 개혁을 정말 쓸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쪽 지지자 일부들이 계시고요. 다른 한쪽은 김상조가 들어와서 할 현실적인 재벌 바꿈, 예, 요 경제 시스템 바꿈을 싫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더 씌워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제개혁 운동을 쭉 보면 김상조 교수하고 장하성 두 분들은 현실적인 분들이세요.
다른 분이 이러면 안합리적인 게 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실용합리주의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일반인들의 논리예요. 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 윤석열 윤석열 검사가 오면 쓸어버릴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진짜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통위가 그 정말 시대적인 이유로 이 시대적인 이유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그때 종편을 미워했던 거예요. 박근혜 게이트를 막 너무 잘 보도하니까. 그리고 우리 야당 추천위원들하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정말 제어가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하니까 결과가 나타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정말 인생에 사유할 깨달음을 크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대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시장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분을. 근데 이재명 시장이 되면 적폐청산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그 일반인들 마인드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돼도 법으로밖에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문재인과 이재명의 티드 문제가 오히려 전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협치할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의석수도 부족한데 만약에 내가 개혁하겠다고 만약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올라가고 발언은 되게 강력하게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아. 그러면 계속 국회 공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개혁을 했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상태. 그 깨달음을 제가 대선 전국에서 얻은 거예요, 제가. 너무 중요한 거 얻으셨어요. 지금 제가 요즘 2002년부터 2006년 7년 사이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답하는 참여정부의 장관들의 태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진짜 반성이 돼요.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건지. 어떤 때는요, 그 장관들이 답변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싸워요. 그런데 그때 저도 속이 엄청 시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래서 우리가 나중에 국민들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고서 530만 표 차로 지게 된 거구나. 그 중에 한 요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송을 좀 전까지 들으신 애청자분들이 제가 이재명 시장님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시장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밖에 못해요라고 방송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전략에 있어서의 구호 좀 더 센 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 어떤 파장을 줄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선을 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해 가면서도 뭔가 할 건 다 하는 그런 모양새로 저는 보거든요. 어쨌건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는 사실 저도 좀 긴장했어요. 막 준비된 게 엄청 많다고 하고 막 언론들이 각종 의혹. 그러니까 지금 뭐 최민희 의원님께서 지금 마시는 저 물 있잖아요. 저것이 그냥 물이 아니고 금가루가 들어간 물일 수 있다. 이것도 다 의혹이에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를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실지와 그 보도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김상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죠. 우리 언론이 진짜 이건 사실 보도해야 돼요. 지금 이게 왜 생겼냐면 사실 보도 이전에 비판하기 위해서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사실 보도하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관성을 최근에 얘기했거든요. 뭐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으면은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맞는데 생각해 보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 아마 조중동도 자기들이 언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약간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언론이죠, 뭐.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행이나 본능처럼 되어왔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보면 비리 의혹을 예전에 이쪽에 5개를 제기했으면 이쪽에 5개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비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기계적 균형이야. 네. 그렇다 보니까 확립한 어떤 원칙이 하나 생겼어요. 팟캐스트 하면서. 첫 번째, 비판하는 기능은 기존 매체에 충분히 있다. 팟캐스트까지 그럴 필요 뭐 지들이 뭔 대단한 언론이라고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인 직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절대 전에 들은 이야기로 욕하지 마라. 이게 두 가지 하나만 네. 지켜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장 전입, 김상조가 위장 전입했다. 요거만 보다면 이거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위장 전입의 내용을 써줘야 사실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장 전입이라
요렇게 보도하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김상조가 2번 위장 전입하고 다운 계약서도 쓰고 뭐 논문 표절도 했고 이래서 무조건 탈락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보도하면 이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보도 아닙니다. 이건 편파 보도예요. 사실 보도는 위장 전입의 내용을 한 줄씩 써줘야 돼요. 한 줄이라도. 그리고 논문에 있어서 자기 표절이라고 난리 나서 보니까 자기 표절인데 그 자기 표절도 오늘 드러난 사실로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논문 실었던 곳에 허가를 받고 꼭 싫겠다고 부탁을 해서 다른 곳에 실은 거잖아요. 이건 자기 표절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 보도지 사실 보도가 아니라는 거죠. 욕을 하기 위한 전제. 자, 그러면은 이제 김상조 후보자는 통과될 것 같고요. 뭐 통과돼야 되고요. 그리고 통과가 의미가 그렇게 없잖아요. 이미 네. 해버리면 되는데 뭐. 네. 자, 강경호 후보자로 한번 가볼까요? 그 강경화 후보자에게 제일 먼저 제기된 게 딸 이중국적하고 위장 전입이었는데 이중국적 문제는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중국적 가졌고 아이가 미국을 택했는데 이번에 엄마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하니 참 큰 걸 포기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취득하겠다 해서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없어요. 이제 아이가 확실한 입장 취해서. 두 번째 위장 전입도 제가 여기도 속지 마시라는 게요. 이화여고에 가기 위해서 이화여고 교장집에 갔다. 그 이화여고가요. 옛날에 이화여고가 아니에요. 평준화가 됐어요. 뺑뺑이. 네, 그런데 지금 마치 제가 토론회 이렇게 보다가 제일 웃긴 게 이화여고에 가기 위해서 아,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보다가 어제는 제가 저 혼자 어머 이화여고 평준화 됐어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우리 가족이 할머니 같이 왜 테레비랑 싸우냐고 그래서요 옛날이라면 이화여고에 특례 입학하기 위해서 이화여고가 경기여고에 이은 두 번째로 좋은 학교일 때 이화여고에 특례 입학하기 위해서 이화여고에 굳이 그 근처에 교장집에 갔다 이게 말이 되는데 지금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면 또 이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 이화여고가 여전히 그러신 줄 알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장 전입도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위장 전입이라고 다 그렇게 막 뭐 낙마 사유가 되는 거 아니고 이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한 이유고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증여세 탈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체납 아니에요? 연체? 그거 체납 연체라고 알고 계시죠? 그거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가 딸이 2명인데 2명한테 거제도 토지를 증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면세점 이하예요. 시골 토지니까. 그러니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요. 제가 이 사업이 엄청 안 좋을 때 네. 소득신고로 이제 세무서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계산하더니 당신의 수입으로는 세금 낼 게 없다. 그거랑 네, 그거. 그래서 문제. 근데 아마 이 거제도 토지를 증여받았을 때는 할머니가 딸들에게 손녀에게 1,000만 원씩까지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000만 원 이하였다는 거죠. 그래갖고 면세점 이하니까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를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있으니까 2년 후에 남편, 그러니까 딸들의 아버지가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년 말에 완공된 겁니다. 그 기획부동산이라고 지금 보니까. 근데 그건 사과했잖아요. 네. JTBC가 사과했어요. 손석희 님이. 그런데 그 집을 지어준 값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는 딸들에게 5천만 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증여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냈어요? 200만 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또 갑론을 박을 전문가들이 하던데 둘을 합치니까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준 땅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지어줘서 그 땅이 지금 값을 합쳐보니 5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경화 후보자는 언제 알았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이 이거를 알려주고 건의해서 어머 내야 되나? 그러고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 2년 전에는 면세점 이하였던 그 땅하고 2년 후에 아버지가 지어진 집하고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부가가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랐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거 증여세를 내야 되냐? 토론 중이에요.
확정된 전혀 의혹이 아니네요. 네, 저희 집에 이 전문가가 사시는데 그분은 그거 안 내도 되는데 외교부 직원들이 외교부라서 몰라서 일을 이상하게 벌린 그러네요,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계시고 빨리 청문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네, 이거 좀 까불려서. 나와서 우리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2년 전에 면세점 이하였는데 2년 후에 이렇게 된 게 이것도 대상인지. 이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법의 미비점이 되게 많아요.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논란거리일 뿐이지 실제로 무슨 세금을 낼 걸 안 냈다거나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존에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그것은 그냥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굳이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세금을 피할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드러나게 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네. 숨기려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다고 저는 보이고 어머, 너무 좋은 해석이세요. 네, 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제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 고향 내려가서 이렇게 그런 집 멋있는 집 말고요 컨테이너 박스라도 잘 꾸며놓고 사는 게 제 꿈이라서 정말 부럽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총액이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데요. 그런데 또 이거를 누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10년 이하에 그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화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웬만한 시민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전원 생활도 좀 하고 싶고 이럴 때 있어갖고 법에 미비하거나 좀 몰랐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왜 안희정 지사를 통해서 배웠던 그 유명한 말 선의? 악의 이럴 때 악의성이 없다고 더군다나 뭐 투기 목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까는 목적으로 뭔가를 계속 꺼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 신부님 논리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 방송 나가에 잽을 자꾸 맞게 되면 결국엔 그게 우리가 권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가랑비에 옷 젖는다? 잽을 막 맞으면 나중에 그 못 일어나요. 한 방에 떨어지는 건 금방 일어나는데 골병이 된 거죠. 매 골병. 그런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정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들이 계속 쏟아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요. 아, 저 사람은 낙마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안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그 그러시겠죠.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찾아보고 그 제가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유시민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사실 디테일에는 제가 좀 더 강한 것 저도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요. 유시민 작가도 지금 썰전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상대가 전원책이어서 그렇지 의원님이 원래 전원책 변호사하고 방송 같이 하셨잖아요. 대선 전에. 지금도 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거? 근데 전원책 상대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보다 헐나세요. 아, 이것이 정치다 해서 네. 저는요 그분이 하는 아주 작은 그 문재인 후보 비하도 그냥 넘어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유시민 작가는 좀 사람 좀 좋은 거 통이- 보여주잖아. 저보다 사람 통이- 좋은 거 보여주잖아. 예, 저보다 통이 크세요. 저는 통이 안 커서 조금이라도 우리 후보에 대해서 그 흠집을 내면 제가 사실은 감정이 좀 댄싱이 가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도 제가 찝었어요. 그런데요. TV조선 쪽에서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민주당에서 나온 분이 의원님처럼 해주셔야 방심이 안 걸린대요. 반론권을 보장해서. 그런데 통 큰 분이 나오셔서 대충 넘어가면 반드시 심의 요청이 들어온대요. 반론권 안 줬다고. 그런데 제가 나온 프로그램은 한 번도 심의에서 걸린 적이 없다네요. 저거 보세요. 저 그 상대방이 저거 보세요. 저분은 다 반론권을 자기가 찾아서 쓰셨잖아요.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TV조선은 최민희 때문에 사람 됐다. 뭐 이런 건가요? 사람 됐다? 사람 됐다. 방송 됐다?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 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가르침을 준 거라고 보고.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최민희 의원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팟캐스트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다 그만두는 것이냐. 근데 저는 제가 항상 그 수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돼서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러다 보면 기존 매체들은 쉽게 안 바뀌고.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이제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팟캐스트 쪽에 야인이 될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최민희만큼은 내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억지로 모셔왔습니다, 지금. 근데요, 예를 들면요, 뭐, 어떤 분은 이제 국정기획 자문이 들어갔으니까 팟캐스트 출연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나와서 결정 안 된 걸 결정됐냐 막 얘기한다면 그렇지. 문제지만, 전혀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런 저는 얘기. 뭐, 그 결정된 게 없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 안 해서 제가 불만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예,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민희 의원님하고 방송을 여러 번 수십 번 해봐서 아는데 이분이 저랑 케미가 엄청 잘 맞아요.
이게 마치 지금 장소팔 고춘자 같은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방송했잖아요. 다른 네. 분들 방송하시면 한 2시간 분량을 지금 1시간에 뺐습니다. 지금. 어머나 좋아요. 엄청난 케미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최민희 의원님을 다음 주부터 제가 고정으로 한번 만들어볼 생각인데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삼고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최민희 고정 외쳐주시면 또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바쁘시다고 지금 단발성으로 끝내려고 하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바라고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데요. 의원님을 제가 모신 이후로는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야 안심이 돼. 김상조 안 떨어지겠구나. 강경호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의 선택이 역시 틀리지 않았음을 저는 오늘 한 번 더 증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원인데 네.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어떻게 특혜 채용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밝혀졌어요. 아무도 안 할라 그래서 진짜 이거야말로 한 명이었다는 거잖아요. 후보가. 그 사람들이 안 하려는 거였다잖아요. 이런 말씀을 정편에 가면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최민희 의원을 비디오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규적인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연합뉴스 TV, 그다음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요새 옛 친구인 정봉주가 저를 초대해서 TBS의 품격시대? 예, 거기 나갔어요. 그거는 서로 간에 푸셨어요? 서로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뻥치셔가지고. 아니에요. 정봉주가 제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하죠. 눈빛을 보면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언제 나가시는데요?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는 저녁 8시 이후를 선호해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정기획 자문회의 일이 있어서. 네, TV조선은요? TV조선은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 5시. 오후 5시? 네. 그때 TV를 트시면은 제가 나와요. 지웠던 채널을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열심히 TV조선도 빨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잘생긴 국가원수 7위 이런 거를 YTN의 돌발 영상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띄우고 그래요. 재밌는 근데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 TV조선이나 종편들이 요즘 조심하잖아요. 그렇게 된 건 일단 긍정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은 방통위가 지난번에 제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제허가 심사를 하면 그렇게 함부로 편파 왜곡보도 할 수 없다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있죠, 대각선으로. 거기에 있는 1층은 안 사요. 팔리지도 않아요, 잘. 그런 집이 있어서 그런 집이 제일 분양이 안 돼서 가격도요, 거의 어떤 때 한 6천만 원씩 차이가 지기도 해요. 그런 집을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으면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김상준 교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들은 말이 좀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제야의 고수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분은요, 제가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그분 카드 안 쓰신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의혹이야. 아니 사람이 신용카드 안 쓴 사람 많거든요. 저도 안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빚지는 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안 그러네. 쓰는 게 그러니까 근데 카드 안 쓴 게 탈세 목적이라는 거야. 매스컴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요. 나중에 밝혀진 게 되게 훈훈해. 그러니까 이게 의혹 제기를 하면 미담으로 나오는데 부인한테 용돈 타서 쓴다고. 네. 그리고 자가용 같은 것도 거의 안 몰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대중교통 타시고 오늘 제가 그 봤던 가방은 정말 저도 이렇게 가방을 참 좋아합니다만 그 가방은 좋아 보이대요. 근데 한 30년 쓴 것 같은 그런 가방.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결인데 막 원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 그냥 승부라는 개념도 없고요. 못 낸다는 개념도 없고요. 그냥 입고 그냥 다니는 거. 그러면 지금 오늘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만 보면 사실 야당들이 꼬투리 잡을 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의 다 해명됐잖아요. 예, 해명됐고요. 다 해명됐어요. 그리고 안에도 뭐 무슨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난리쳤는데, 그리고 뭐 그거에 김상조 교수가 안에 특혜 채용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얘기를 하기에 토론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연봉 2,500만. 근데 지금 김상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만 더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숨어있는 1인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왜 언론들이 김상조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봐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걸 이제 흔히 말해 남양유업법이라고 하는데 네. 대리점과 본사의 갑질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 논란이. 그때 지금 신문사도 그런 기업으로 본 건데 평균 매출액이 600억 이상인 게 우리나라의 신문사들 중에 6개밖에 안 된대요. 조중동, 한겨레, 매경, 한경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신문사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간에 있어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거기에 확실하게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한겨레만 해도 최근에 언론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경호 논란.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한겨레도 원래 주주들의 목적과 다르게 그런 식으로 변질됐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론관이. 그러니까 조중동 플러스 그렇게까지 김상조를 털어대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의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김상조를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들이 좋아하죠. 김상조 부인이 좋아하시죠. 아, 사랑하시고 그분은. 근데 우리들이 김상조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하시면 답 나오죠. 저는 김상조가 현실적으로 재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벌의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재벌 중심만의 경제에서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길을 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되게 이게 장인 장모가 2002년도에서 오시고 또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네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에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그리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마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운 계약서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2012년에 거의 한 3일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히 털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설적이게도 누구를 위하여 털었는지 아세요? 누구요?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아하. 털었어요. 그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2012년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때로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다운 계약서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뭐 법무사협회까지 전화를 했고요. 법무사협회에서 자료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납세자 연맹 이런 데에도 막 소통하고 그랬는데 2006년 이전에는요. 기준시가하고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매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서 실거래가의 70%로 한다. 실거래가의 85%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첩에 이렇게 쭉 등기 지침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사람들은 법무사한테 가서 그냥 맡긴 거예요, 등기를. 그런데 2006년에 돼서 참여정부가 실거래가 등기 의무화를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는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95% 이상이 다 다운 계약서를 자기도 모르게 쓴 거예요. 정말 관행이잖아요. 그거는. 그거를 관행이라고 오늘 김상조 내정자가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관행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좀 모자란 표현 같아. 정부 지침에 따라 행자부 지침에 따라 법무사가 한 거니까 관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은 거죠. 오늘 진짜 코미디는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지. 그거 투기다.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뭐 누군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뭐 그게 뭐 투기 목적으로 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에 갔더니 그 집이 팔려고 나왔더라. 그 집이 그늘져가지고 유일하게 미분양 됐는데 저 그런 집 알아요. 제가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89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와 아파트 이렇게 겹치는데